아, 자,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봐볼게요. 예, 첫 번째 우리 정책이란 건 크게 4개 테마가 있다. 맨 먼저 보니까 시장 실패란 게 있고, 두 번째 보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 세 번째 보니까 임대주택 정책, 네 번째 조세와 관련돼 있는 정책. 이렇게 4개. 상상 테마별로 이제 각각의 한 문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실패란 건 결국 뭐 성공이란 반대인데, 말 그대로 뭐 있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많은 거예요. 배분되지 못한 시장이다. 단 여기서 우리 정부 실패란 말도 있고 시장 실패가 있는데, 정부가 어떤 걸 했을 때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한 게 정부 실패고, 시장에서 어떤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한 게 시장 실패입니다. 자, 그중에 시장 실패는 꽤 많은 예가 있지만 그중에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재, 두 번째 외부 효과라는 게 중요하더라. 자, 그중에 이 공공재는 딱 2개 사실 아시면 돼요. 얘는 결국은 비경합, 비배제, 그죠? 그 다음에 무임성차자가 존재한 결과 과소생산, 이런 개념을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대부분 답이 될 수 있는 요거 3개.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외부 효과는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사적 주체가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자, 무엇을 집어넣었죠? 경제 행위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때에 따라 이걸 보고 손해볼 수 있는데, 항상 보는 시각은요, 사적이 집어넣었을 때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향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왜 중요한 거면, 나중 가면 사적 하고 사회적 중에서 누가 더 크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정이냐 부가 밝혀지는데, 항상 보니까 이 사회가 있죠. 사회가 이익을 보는 게 정이고, 사회가 손해 보는 게 부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사적이 손해 본다 이게 정이고, 그다음 사적이 이익 본다 이게 결국은 부라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적이 어떤 걸 투입했을 때 그 지역에, 즉 외부가 이익을 본다 이게 다른 말로 정이고, 외부가 손해 본다 이게 뭐 있습니까? 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투입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반대가 없구나. 즉 이 말은 이거죠. 이 사적이 보니까 이 동네 학교 등을 집어넣고 공원 등을 집어넣고 또 쓰레기 매립장 등을 집어넣었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이나 손해를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다시 이 사적이 이 동네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 본다 했는데, 분명히 여기 사람은 이런 걸 의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단지 어떤 필요에 집어넣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뜻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결국은 한마디로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혹시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 나오거든,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을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랍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 나오게 돼 있다죠. 그래서 항상 시험 나오거든 있는 요 3개 키워드를 갖고 가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크게 우리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직접 개입이 있을 것이고, 거꾸로 반대로 간접 개입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어떤 걸 하라 하지 마라, 이용 규제, 이와 같은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직접이란 건 부동산 시장에 이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어서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결국은 이런 거 아닙니까? 공공이나 공영 같은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수용이나 매수 같은 거죠. 뭐 이런 거란지. 그거 이외에 보니까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토지 비축 같은 게 있죠. 그래 보시고, 요 간접은 대부분 우리 돈과 수로 관련된 거죠. 즉
보조금, 부담금, 조세, 금융지원 같은 거. 이용 규제는 어떤 규제, 제재를 가한다 이거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얘는 주로 보니까 뭐 규제한다, 계획한다, 또는 뭐 있습니까? 뭐 인허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대부분 다 간접 개입 속에, 이용 규제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서. 자, 이때 좀 조심할 건 토지 언행제도, 토지 비축제도 있죠, 그죠? 요 개념은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마 책에는 우리 과거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 쭉 해서 날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토지에 대한 언행에 대한 기본 흐름을 아시는데 제일 먼저 그죠. 국가가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된 토지를 사전에 뭐 있습니까? 예, 대량으로 매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이용 관리하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한테 뭐 있습니까? 처분이라든지 임대 등을 주는 제도가 뭐냐 그러기에 다른 말로 토지 비축이다. 물론 토지 비축의 가장 목적이 한국 목적이 딱 두 개죠. 공공용지 확보용과 그다음에 시장 있는 토지 시장 안정화, 즉 수급 전력인데 또 그런 내용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정책은 이건 그대로 암기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예, 소득이 낮은 분은 집을 가질 기회가 없더라 이겁니다. 뭐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국가가 얼마 이상 받지 마 규제해서 받는 방식. 두 번째 아니면 돈을 줄 수 있는 보조금 정책이 있고 아니면 국가가 직접 이 건물을 지어서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누가 중요하면 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규제를 꼭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조금 공부하시는데 밑에 있는 공공은 사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주로 이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다 하지 말고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이 단기란 말과 집을 짓는 건 장기니까 결국은 단기와 장기를 서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장기 차이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염려 그 차이다 보니까 항상 장기는 오직 공급만 변동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기는 절대 공급의 변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이 단기는 수요만 변화가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원래 월세가 100이 되던 걸 60 이상 받지마 있을 때 세제는 그만큼 싸게 월세 등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수요 많아지겠죠. 그러나 공급제 중에 훨씬 더 손해보는 거죠. 100을 받던 게 60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공급이 뭡니까? 감소하겠죠. 물론 이거 이입에 다른 행동이 있죠. 손해본 만큼 결국은 얘는 딱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첫 번째 공급 감소하겠다. 아니면 현재 월세 주고 있는 게 너무 손해보니까 월세 주지 않고 전세를 바꾸겠죠. 다른 용도로 변경시킬 것이고 또한 월세가 떨어진 만큼 이 정도 단가를 맞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주택에 대한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조금은 현금을 갖다 이렇게 한 40 정도 주면 이때 수요도 증가되겠지만 증가되면 그럼 집값 올라가죠. 올라간 결과 임대인의 혜택을 보니까 계속 집을 짓게 되죠. 따라서 이만 공급은 점점 뭡니까?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자, 물론 그거 이입의 다른 특성이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조세기착은 가장 중요한 건 국가가 세금 등을 부과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다른 제3자가 세금 내는 효과가 있는 조세 전가 효과가 있는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낼 것이 중요한데 이건 시장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에서 탄력과 비탄력, 즉 탄력 승크기에 따라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탄력 비탄력 때는 결국 움직임 변화가 적은 쪽 세금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탄력은 그만큼 민감한 거죠. 즉 조금의 가격이 돼서 양이 확 주니까 얘한테 세금을 많이 증가하기보다는 거꾸로 비탄력은 가격 변화 거의 없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 뭐냐 결국은 비탄력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기 좋다는 거예요. 이를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투자. 투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큰 줄기만 알고 있으면 나중 가면요 여기 살만 조금 더 붙이면 그냥 확 완전 내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에서
얘가 매년마다 한 7개 또는 8개 시험 나오는데 그 중에 주로 공부할 거는 지렛대 효과라는 걸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이란 게 뭐가 있을 것이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저기 있는 수익률과 그 다음에 가치란 게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네 번째,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보니까 딱 한 개 건물 보고 사지 않고 여러 개 건물 보고 산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 가장 좋은 걸, 즉 최선의 투자안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 관심 있는 건 총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익이 중요하다죠. 그래서 순수익을 파악할 때 특히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이고, 여섯 번째, 분명 투자 시점은 현재 투자할 건데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오는 수익이, 즉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하죠. 그래서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10억과 그 다음에 1년 후에 10억은 합해서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내가 투자할까 말까 판단해 준 방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 화폐 시간 가치를 갖다 측정해 보는 방식이 있다고요. 일곱 번째, 이런 걸 쭉 해서 마지막 것은 뭐 있습니까? 이제 투자할 때 할까 말까 분석해 주는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본다면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죠. 요 지렛대는 제가 좀 더 미리 설명하죠. 지렛대는 요 지렛대에 대한 개념이 뭐가 말뜻이 뭘까? 두 번째,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 투자란 건요. 투자 위험이란 말뜻이 뭐고 또 어떤 걸 통해 측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유형은 뭐가 있을 것인가? 또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보시고, 수익률은 중요한 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어요. 요 두 개 차이가 뭐고 어떨 때 투자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치는 시장 가치와 그다음 반대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통해 투자 의사, 투자할까 말까, 투자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선의 투자안을 선택해 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평균 분산 원리가 있을 것이고 또는 평균 분산법이라서 한답니다. 그다음 많이 들어본 내용 있죠?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인 현금 수치 분석이 있고, 두 번째 비할인 현금 수치 분석이 있다고요. 자, 일단 그런데 우리 실제 시험은 이 전체를 다 묶어 공부하지 말고 테마별로 묶어서 분리해서 공부하시는데, 요 각각의 한 문제를 보시고 여기서 요 각각의 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인 현금 수치 분석 한 문제, 비할인 한 문제다 보니까 총 8개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자, 그런데 우리 아마 지난주에 보니까 지렛대 효과란 것은 궁극적 목적이 뭐 있습니까? 지분 수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요걸 파악할 목적이 있는데, 그죠? 목적이. 지렛대는 결국은 다른 말 타인의 남 힘을 빌려서 큰 돈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저당. 타인의 돈을 활용해서 지분 수익이 어떤 변화 있냐 이걸 파악할 목적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지렛대인데, 중요한 건 이 지렛대에 대한 종류 3개 있다죠. 정도 있고 부도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영도 있을 건데, 자 다시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은 타인의 돈, 즉 저당 수익률과 서로 비교했을 때, 잘 알죠? 우리 은행 금리가 싸게 빌려온 만큼 내가 이익 보는 거죠. 이런 게 뭐요? 정이 될 것이고, 은행 금리가 비싼 만큼 나는 손해 보거든요. 손해 본다, 이게 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해 이익이 없는 것도 이게 중립적인데 항상 나오거든. 물론 총 자본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이 지렛대는 중요한 것은 타인돈과 내 돈과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왔을 때 지분 수익이 가장 높은 게 정이고 지분 수익이 가장 낮은 게 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역으로 말했을 때 뭐 있습니까? 저당 수익이 높을수록 부가 될 것이고 저당 수익이 낮을수록 점점점 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할 것은 우리 책의 273페이지 2절.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위험. 요 위험이란 걸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위험과 아마 이렇게 수익이 나 있을 건데 제가 일단 위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투자란 건 결국은 투자에 대한 궁극적 목적 뭘 획득할 목적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주식을 투자했어, 부동산 투자했어, 그 다음에 하여튼 채권 투자했어. 가장 관심이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응? 수익률 중요하다고. 그러면 수익률에서 어떤 위험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위험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된 수익은 10%인데 실제 수익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지. 곧 이게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개념 아시라고. 자, 이래 보시면 돼요. 오늘 수업이 끝나는 예상 시간이 보니까 이게 이 1시다. 근데 실제 끝난 건 12시 50분에 끝날 수도 있고 1시 5분에 끝날 수 있지. 그러면 예상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달라지는 정도가 뭐냐? 곧 이게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앞으로 투자에선 위험이란 말을 꼭 기억하실 게 뭔가 하면 우리 여기 이 속에 있는 위험은 전부 다 이겁니다. 위험에 대한 개념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 이 말 꼭 아시라고. 자,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있는 걸 곧 다른 말로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곧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손해봤다 이 말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요. 좋다.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어떻게 측정할래? 측정 방법이 있냐? 있더라. 그게 뭐냐 보니까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있습니다. 지금 요 두 개 맞게요. 자, 우리 아마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개념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건데 이건 대부분 다 수학 시간에 들어봤을 것이고 사실은 통계 개념입니다. 통계 개념인데 우리말 번역하죠. 편차 같은 말 오차 이 말이에요. 표준이 뭐냐? 중심, 중앙, 평균 이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중심, 중앙,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이 말 뜻이라고. 분산, 그냥 그대로 자꾸 번역하라고. 흩어진 정도 이 말 뜻이라고. 자, 다시. 자, 우리 중개사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 마지막 주 토요일 이제 이 토요일 시험 치는데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뭘 했는가 하면 모의고 시험을 쳤습니다. 쳐보니까 하루에 2번 시험 쳤는데 A는 한 번은 55점, 한 번은 65점 나왔다고. B는 보니까 한 번은 35점, 한 번은 85점 나왔습니다. 둘 다 평균 얼마냐? 60이라고. 그죠? 합격될 확률 훨씬 높은 게 누가 되겠습니까? 응? 합격될 확률. A겠죠? 자, 왜 그러냐 보자고.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평균. 이게 실제 점수예요. 그러니까 평균, 이 말 아닙니까? 예상된 점수하고 실제 점수 오차가 얼마요? 5지. 이건 얼마요? 25죠? 그죠?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게 다른 말로 표준 편차 이게.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이 말 뜻이라고.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오차 적은 거죠. 이 말이 뭐냐? 예상된 점수, 실제 점수가 가깝다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위험이 적다를 표현한다고. 그래서 훨씬 더 합격될 확률이 A가 더 크게 되죠. 그 분산이 뭐냐?
여기까지 흩어진 정도 있지. 여기 얼마요? 10이지. 요 50이죠, 그죠? 요게 분산 말 뜻이라고. 원래 우리 이제 수학 시간에 들어봤지만 여기 있는 이 분산을 루트 취한 것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런 건데 뭐 그런 거 굳이 알 필요 없이 단지 알 것은 이 값 우리 구하러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이 단지 알 것은 표준 편차 분산은 위험을 측정해 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럼 위험이 뭐냐? 내가 이만큼 수익이 나오겠다 예상했는데 막상 실제한 수익이 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항상 투자할 때 뭐 있습니까? 위험이 적은 투자한다. 위험이 적단 말 뭐냐? 결국은 다른 말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가깝다. 이 말 표현하라고. 즉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시험 이게 나오거든요. 분산값이 적단 말은 이런 시험 나옵니다. 또는 표준 편차값이 적단 말은 같은 말이 뭐죠? 위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다고 냈을 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분명히 장난을 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풀면서.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보고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책 보니까 273페이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게 의에서 첫 번째 줄이 중요한 거죠.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냐고 이게 위험이다. 그런 말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수익률의 분포도가 정규 분포라면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뒷말이 중요하죠.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준 편차 분산은 위험을 측정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묻습니다. 좋다. 어떤 것 때문에 훨씬 더 위험이 더 커질 것인가? 즉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좀 달라질 것인가? 그런 예가 뭐가 있을 것인가 묻는 게 갈로 2번에 위험에 대한 종류 대신 유형 바꾸자고. 종류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내 봐서는. 자, 근데 이게 우리 책에 보니까 총 몇 개 돼 있는가 하면 갈로 1번 사업상 위험. D장 가볼까요? 274페이지 보니까 갈로 6번가 있는데 요거 항상 묻는 거 묻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어디 속에 포함되질 것인가 싶는다고. 그러면 우리 실제 시험 거기 있는 6개만 위험이 있냐? 그거 아니야. 총 18개 있어. 18개. 근데 이걸 절대 다 기억 못 한다고. 근데 참 고맙게도 이 문제 푸는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다고.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거요. 이런 묻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이 내용은 어느 위험 속에 포함되어질 것인가 시험 내게 돼 있다고 문제가. 절대 요 안에 있는 글자를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누구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잘 보라고. 요 안에 어떤 원인 자체가 보면 들어올 거예요. 요 원인 자체가 이게 제목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해서.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자고. 우리 보통 기업들은 매년 연초에 되면 원래 목표 수익률을 아마 세울 거예요. 예상된 수익을. 목표 수익은 10%를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시 이제 실제 수익을 따져보겠다죠. 봤는데 중간에 우리 보통 기업은 대부분 은행 돈을 다 빌린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때 갑자기 은행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분명히 은행 비용, 금융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수익은 분명히 얘보다 더 적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요. 그러면 예상된 수익은 10%인데 실제 수익은 8% 나왔죠. 여기 2%만큼 결국 뭐 이건 오차 발생했지. 이게 뭐니 결국은 위험이거든. 이래 발생했던 원인 자체는 누구지? 금리지. 그럼 결국은 이건 이자율 위험 쓴다고. 그럼 금리 위험 쓴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설명이 꽤 길지만 원인 자체 결국은 이자지. 그죠? 이래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기업이 사업을 잘못함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진다. 원인 뭐지? 사업이지. 사업을 잘못해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잖아. 이건 사업상 위험이야. 어떤 이 꽃가게가 있죠. 위치를 잘못 선정함에 따라서 어떤 예상된 수익이 손실 받더라. 이거 위치지. 그 위치 위험. 아주 심플하다고. 근데 우리 이 책은 보니까요. 설명이 우리 속된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뭐 더럽게 긴 거야 이거. 이만 길 필요 없다고. 핵심만 딱 집으면 된다고. 이렇게 길게 뭐 시험 안 나오니까. 자 해볼게요. 아주 간단해. 사업상 위험은 요 지문상에 사업이라는 용어 들어와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이자 위험은 항상 이자 들어와야 돼. 또한 여하튼 뭐 법적 위험 들으면 법이나 정책 등이 들어온다. 위치적 위험은 항상 위치란 말 뒤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굳이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게 4개 있어. 이 4개는 따로 떼봐야 돼요. 자, 항상 일반적 내용은 전부 다 앞에 있는 글자가 무조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똑같은 글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어긋난 게 거기 4개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4개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게 유동성 위험. 두 번째 보니까 금융상 위험. 금융상. 세 번째 보니까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이. 네 번째 운영상 위험. 이건 4개, 4개. 이건 앞에 똑같은 글자 찾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자, 일단 유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흘러간다, 넘어간다, 이전된다 이 말인데, 자, 이때 유동성이란 결국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현금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한번 물어보죠. 주식을 팔 때하고 부동산 팔 때 훨씬 현금화 빠른 게 주식이지, 그죠? 부동산 보통 뭐 2개월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이게 저기 있는 유동성 위험인데, 그럼 얘는 핵심이 뭐 들어있냐? 뭐가 들은 거면 무조건 현금화 되는 과정.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금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죠. 이 말이 포인트라고. 그 다음에 이 금융이라는 걸 좀 번역을 잘 하시는데, 우리 금융은 우리말로 뭐죠? 돈이지. 그러니까 돈을 쓰면 안 돼. 원칙은 금융은 뭔가 하면 남 돈을 끌어온다 이 말이요. 말 그대로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미리 제가 할 건데 부동산 금융이란 개념이 딱 들어오지. 그러면 금융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자금 조달이거든. 뭘 하기 위해서? 그럼 혹시 부동산 금융이란 개념이 들으면 부동산 어떻게 부동산을 사거나 또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그다음 뭐 있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온다. 이게 부동산 금융이라고. 자, 책 가볼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책을 갖다가 영어 이 번역만 잘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디 있는가 하면 334페이지. 네, 거기 보니 1절 부동산 금융 해서 양갈래 2번 부동산 금융에 의의가 있다죠. 읽어볼게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대상하는 자금 융통, 즉 부동산을 운영하여서 자본을 갖다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부동산 금융이란 것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온다. 이게 자금 조달. 이게 뭐냐? 다른 말로 금융 보시면 된다고. 그와 같이 앞으로 금융이 딱 나오면 결국은 자금 조달, 타인 자본 끌어온다 생각하고. 그러면 보자고 이제. 금융이 딱 나오면 항상 뭐 있으면 남돈이 남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돈을 많이 빌려온 만큼 나중에 원금이자 갚는 게 어렵지. 그게 금융상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갚는 게 어렵다 이게 중요하겠지만 앞에 벌써 뭐가 있어야 돼? 타인돈. 타인돈 같은 말이 뭐지? 부채.
같은 말이 뭐 대출 또는 저당 이 말 몽땅 다 남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돈 일단 빌려야 돼 무조건 금융에서.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도 뭐요? 남돈 아니야? 그지? 이 말란 무조건 금융상 위험이야. 우리 가끔 보니까 또 뭐 이것은 문제 어떻게 시험되는가 하면 남돈을 많이 금융상 위험이란 타인 돈을 많이 활용했는데 나중에 원금과 이자 갚는 게 훨씬 더 쉽다. 뭐 이렇게 틀린 말 가끔 내더라고. 그렇게 시험 낸 적 한 번도 없어. 저기 기출 문제는. 그건 진짜 문제 낼 줄 모르는 친구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메인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위험 온다는 거야. 오는데 원인 자체가 누구 때문에 왔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위험이 감소했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으면은 당연히 화폐 가치는요 떨어지겠다지. 물가는요. 이런 말이 들으면 이게 전부 다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그다음에 운영상 위험은 우리 기업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손실 보는 거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근로자 파업이란지 영업경 변동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학원 같은 거 보니까 우리 운영을 잘못해서 오는 위험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선생 잘못했을 때 학생 다 나가는 경우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이 어떤 실수했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생각하시라고. 이 건물 기업이 운영할 때 자 영업 경비가 어떻게 되니 또는 근로자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운영상 위험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책을 다시 볼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273페이지 양갈로 2번 위험에 대한 종류 중에서 갈로 1번 사업상 위험 첫 번째 줄 보니까 이래서 나죠. 부동산 사업 자체를 연유하여 하는 수익성 하는 위험을 갖다가 사업상 위험인데 핵심이 뭐야? 사업 자체 밑줄. 무조건 그 말 들어와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시장경 넘어가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운영 위험 아까 했죠? 사무실 관리, 근로자 파업 또는 저기 뭐 영업 경비 변동 등등 나면 있으면 이건 운영상 위험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위치적 위험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이처럼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와 고정성 때문에 사업상 안게 되는 위험을 위치 위험인데 핵심 뭐예요? 위치가 변한다. 위치 나 있죠? 무조건 전부 다 이건 위치적 위험이라고. 그래 보시고 자 D장 가보겠습니다. 금융 나 있는데 뒤에 설명 굉장히 읽으면 다 버리시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 줄 뭐 있습니까? 부채 비율 그 말 나 있죠? 그 말 나오는 순간 이건 전부 다 금융상 위험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법률상 위험도 첫 번째 줄 보니까 법적 환경 이 말 나와 있죠. 정책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법률적 위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자율 위험 당선 앞에 뭐 있습니까? 이자율 변동 나온 순간 이건 이자율 위험이고 다섯 번째 뭐 이 유동성 위험 있는데 두 번째 줄 맨 앞에 있네.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유동성 위험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도 결국은 물가 상승이 있지.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위험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뒷말 보지 말고 핵심이 누구냐 이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개만 독특한 성격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은 글자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 이런 문제 푸시라고. 자 그리고 저는 이 투자는 책하고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자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보세요. 다시 해볼게. 투자 위험이란 말 나 있어. 그 위험이 뭐냐? 파악했어. 어떤 것도 위험이 더 커질 것인가 유형 파악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끝나면 되냐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항상 뭐든지 우리 이 뭐 있습니까? 얘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 요 위험 어떻게 줄어줄 것인가. 곧 그게 뭐냐 다른 말로 처리 방법이라고. 자 그런데 잠시 일단 요걸 먼저 할게요. 요 문제 먼저 풀자고.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문제 보니까 저기 있는 281페이지
거기 있는 예제 문제가 있는데 위에 거 원래 참고로 잠시만 요건 한 개의 지문상 따른 거지 이렇게 통으로 문제 보통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예제 문제를 딱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앞에 부호체가 딱 돼 있잖아. 그 부호체 뜨는 순간 무조건 무슨 미음?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책을 좀 순서를 좀 달리할 거예요. 279페이지. 자 거기 있는 큰 3번 위험 처리 방식이 있어. 잠시 이거 보자고. 우리 아마 책을 쓴 분은 좀 특이한 방식을 썼는데 자 잠시 원래 부동산의 개념은 제일 먼저 미국에서 먼저 나온 거지. 일본 넘어와서 이렇게 한국이 넘어왔다고. 잘 알지만 일본 애들은 외국의 문물이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 화로 모든 걸 다 변화시켜. 자기 화로서. 원칙은 원서에 뭐 있냐면 요거만 있어.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일본에서 뭐 있으면 요걸 다른 말로 위험 관리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인데 왜 바꿔버리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 둘 다 지금 공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다른 책들 보니까 다른 책을 보면 이것만 딱 설명된 책이 있어. 또 이것만 설명 딱 된 책이 있다고. 올 책은 이걸 짬뽕식이 났어.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인데 나 같으면 항상 우리 전공 수적인 내용을 그냥 따라가겠다고. 자 결론. 비록 같은 내용이지만 이걸 분리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럼 정확히 난다고. 왜냐면 출제할 때 출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보고 시험 낼 수 있거든. 또 이것만 보고 시험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비록 우리는 책은 다른 페이지에 있지만 이걸 같이 묶고 같이 보라고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위험이 뭐니? 어떤 것 때문에 위험 발생했니? 이 위험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처리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요소를 제외시키는 방식이 있더라.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식이 있더라.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 조정 할인율. 요 세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얘는 주로 중요한 게 개념. 이 말 뜻이 뭐냐? 개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 관리는 크게 4개 있는데, 자, 4개 있는데요. 이건 암기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죠. 자, 보죠. 위험이 있으면 제일 먼저 주인이 떠안을 수 있어. 상대편 떠넘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떠안는다 보유, 떠넘긴다 정가. 그지? 세 번째, 철저히 분석해 한경이 제거시킨단 말이야. 분석한다 이게 위험 통제야, 통제. 네 번째, 위험 있는 거 아예 투자 안 한대. 회피지? 4개, 4개. 떠안는다 보유, 정가, 통제, 회피. 그래서 위험 결과는 보유가 있을 것이고 타인에게 떠넘긴다 정가, 그 다음에 철저히 분석한다 통제, 그 다음 위험 있는 투자 안 하겠다 회피. 여러 가지로. 요거는 주로 묻는 게 요거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된다고. 그러면 일본식 용어 훨씬 어려워. 일본식 용어가. 근데 원서를 더 쉽거든. 원서는 게 액면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내가 투자할 때 위험이 있는 건 투자 안 하고 결국은 위험이 없는 거, 무위험이 있는 것만 투자하겠다. 이게 다른 말로 위험한 요소를 제외시키는 방식이라고. 자, 다시 위험이 뭐라고?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걸 머릿속에.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인데 무슨 말이냐? 자, 다시 볼게요. 이런 거요.
자, 내가 현재, 우리 항상 투자할까 말까 시점 현재입니다. 현재. 자, 1년 후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은행 찾아가서 야, 나 현재 1억을 저축할 건데 너 어느 정도 이자 줄래? 물어봤다고. 1년 후에. 보니까 요만큼 주겠다라고 말하더라 이겁니다. 이건 아직 준 거 아직까지 준 거 아니죠?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축을 해보니까 막상 1년 딱 경과되면 세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몇 프로 줍니까? 3% 줄 거 아니야. 약속했던 수익을. 이게 실제 수익이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위험이 없다. 무위험이라 말 쓴다고. 그런데 주식을 하려고 보니까 예상된 수익은 8% 정도 수익이 나올 거 예상했어. 근데 주식을 딱 투자한 후에 막상 1년 딱 쓰니까 실제 내순에 지른 수익은 약속된 8% 항상 보장됩니까?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1억 6% 정도. 그죠? 그러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차이가 발생했죠. 이와 같은 건 뭐냐고 이게 위험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 얘는 위험 있나 이런 차이가 있나 이런 것에 투자 안 한다 이 말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 부동산도 이 말하면 부동산도 보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항상 매년 같겠습니까? 아니란 말이 이게. 그래서 이 말에 따라가면 항상 투자할 때 생각은 국공채란지 또는 저축성 예금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험 안 나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 간다래요. 그 결과 이렇게 따라가면 그럼 부동산 투자하지 마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건 그냥 의미가 없다니 시험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한다는 의미 없어. 나오거든. 얘는 될 수 있는 뭐 있으면 위험이 없는 곳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 아시면 된다고. 그 뒤에 대한 설명 다 필요 없다고. 자, 두 번째. 요 보수적 예측 방식은 우리 보수란 말은 결국은 그 반대말이 진보죠. 이 보수는 결국 안정성을 취한단 말이 이게. 자, 이래 보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내가 중개업자 3명을 찾아갔어. 야, 우리 학원 건물 살 건데 이게 몇 프로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 우리 항상 관심 있는 수익은 무조건 예상, 미래, 장래에 있는 수익이 중요합니다. 현재 수익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명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이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말 한다고. 그러니까 A는 글쎄 아마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올걸? B는 아니야 한 8% 나올 거야. C는 한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수익이 우리 목적이 뭐예요? 위험을 처리한단 말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아주 가깝게 만들어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가 투자 기준 삼았을 때 10% 있죠. 이걸 딱 잡고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1년 딱 경과되면 실제 난 수익은 아마 10%의 근접하게 날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오히려 훨씬 더 적은 수익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가장 높은 수익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목적이 보수적 예측 방식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오차를 적게 만들 목적인데 오히려 이게 더 커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있죠. 이걸 딱 잡고 투자하면 실제 수익 아마 얘보다 더 적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걸? 그죠? 그러면 목적이 오차를 적게 만들 목적이다 보니까 내가 투자 중거를 삼을 때 뭘 잡는가 하면 요걸 잡고 투자하는 거예요. 요걸 잡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할 때 뭔가 하면 오차를 적게 하는 방식이 뭐냐 생각하고. 얘는 포인트가 그거야. 위험 처리 방식은. 그래서 자, 이 말입니다. 수익을 잡을 때 여기 있는 원래 이제 기대 수익인데 수익은 가능한 낮은 걸 잡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익은 순수익을 낮게 잡는다 이 말은 비용을 가능한 어떻게 해요? 높게 잡겠죠, 그지? 비용이 높으면 순수익이 낮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적게 나온 수익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다른 말로 수익을 하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다. 이런 말이지. 이게 수익을 상향 조정하는 거 이거는. 자, 그런데 그와 반해서 얘는 약간 공격적이야. 얘는 보수민 공격적이라고. 위험 조정 할인율 말 뜻이 뭐냐? 다시. 아까 보니까 이거 있었죠? 은행이 현재 보니까 3% 정도, 5% 정도 수익을 준다 가정해 보자고. 주식도 현재 보니 한 5% 정도 수익을 준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디 할 겁니까? 은행이지. 왜?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 말 뜻이 우리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좋다 하면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얼마 이상 남은 투자할 것인가 한번 봐보자고. 보는데 아무래도 은행보다 주식이 위험이 더 커지죠. 근데 얘가 위험이 한 3%더 크다면 적어도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몇 프로 이상 남은 투자하겠습니까? 단순히 계산했을 때 이거지. 자, 정리해 볼게요. 주식이 얘보다 3% 정도 위험이 있으니까 요걸 반영, 이 말이 조정하는 거지. 조정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보고 투자할까 말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 조정 할인이라고. 그러면 얘는 시험 나면 항상 뭐 나오는 거면 이 말 나옵니다. 주어진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은 더 높은 거 낮은 거. 우리 여기서 시험 나면 거의 대부분 요걸 장난치게 돼 있어. 요걸 쪄가지고 요걸 굉장히 많이 써. 아니 위험이 주어지면 위험을 받고 더 높은 수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이 사람 자꾸 헷갈리냐 합니까? 요 할인한다 요 말 때는 자꾸 속는 거야. 우리 아마 전에 설명했지만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죠. 그죠? 뭘 설명하면 자, 금리 같은 말이 뭐죠? 수익률이지. 차입자는 보니까 뭐 있으면 원금에다 이자 갚는 거고,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만큼 원금에다가 수익을 회수하는 거지. 받을 수익은 이자리니까. 그 다음에 같은 말이 이게 뭐야? 할인율 또 뭐요? 좀 따겠지만 다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요 말 대신 결국 이렇게 번역한 거야 사람들이. 요 내용 자체를. 그래서 자꾸 시험 내면 할인한다 이 말은 결국은 깎는다는 느낌이 결국 뭐 자꾸 뭐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 이겁니다. 실제 시험도 이걸 가장 많이 장난쳐 문제에서. 그래서 나오거든 절대건 할인 대신 수익률로 생각하면 돼. 그래 보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위험 관리는 이건 주로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서 포함될까 묻는 건데 그 중에 이건 위험을 보유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 이런 게 위험 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서 보니까 대손 충당금 들어봤습니까? 이 대손 충당금 목적이 뭐 있습니까? 나중에 집이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 아파트가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 한번 몇백 된다 치자고 한 방에 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적립해 둔다고. 결국은 이 대손 충당 원래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세입자 부담하는 거예요? 집 주인이지. 그러니까 주인이 건물의 주인 거니까. 이런 게 위험 보유라고. 그다음에 위험 증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인가 하면은 우리 변동이란 말은 위험 증가요. 또한 같이 보험도 위험 증가될 것이고 보험도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수합 같은 교환 우리 변동 임대차 변동 이 임대료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할 건데 자 우리 인플레이가 발생되어지면 결국은 물가 올라간 결과 화폐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돈을 이게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이때는 중요한 건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분명히 손해보게 있다고. 화폐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손해본 것만큼 뭐 있으면 은행 금리를 올리면 저기 결국은 손해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차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대출자가 손해본 걸 가지고 은행 금리를 올리면 따라 그 위험을 차익자 전가시키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변동 임대료 하면 인플레 등이 발생되었을 때 그만큼 월세가 화폐가 떨어진 만큼 임대인이 그만큼 손해 보니까 임대를 올리면 그만큼 상대편이 전가시키는 거죠. 화재 보험 같은 거. 자, 보험. 요 집이 원래 단독주택인데 화재 난 결과 소실되면 원상 회복할 때 한 10억 정도 돈이 들어간대. 요걸 대비해서 내가 보험회사에 보니까 1,000만 원 주고 뭐 있습니까? 10억 정 보험을 들었다고. 그러면 원래 화재가 난 건 결국 집주인 실수라고. 그죠? 그거 실수로 가지고 뭐 있습니까? 내가 화재보험 1,000만 들었는데 그 대가로 10억을 보상받는 거지. 그 위험을 결국 보험에서 떠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종의 위험 전가인데 수합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위험 통제. 이 통제가 꽤 중요합니다. 통제란 건 철저히 분석해서 위험을 한 개 한 개 제거시키는 이 말이거든. 그래서 자, 그런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인가 하면 민감도 분석이 있고, 민감도 또는 좀 이따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또는 뭐인가 하면 저기 있는 위험 조정 할인율 같은 거.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위험 회피란 건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이 말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위험 회피라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전체 흐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볼 때 여기 있는 투자 위험은 생각할 때 위험이란 말 뜻이 뭐니? 어떤 위험이 더 커질 것인가? 해결 방식이 뭐가 있니?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 그 책을 보니까 책이 뭐 약간 두서없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요건 하는데 자, 책의 279페이지 보니까 갈로 1번 위험 있는 투자는 재배시키는 방식 나와 있다죠. 내용 다 보지 말고 거기 뭐 있습니까? 첫째 줄 마시면 돼. 쪽에 위험 있는 투자 대상은 제외하고 안전성 있는 이 투자 대상만 투자한다 이 말 마시면 된다고. 보수적 예측 방식은 첫 번째 줄이 떠죠. 수익률은 가능한 낮게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같으면 또 두 번째 줄 보니까 기대 수익을 하향 추정한다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방식은 앞에 다 필요 없이 자, 맨 밑에 줄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뒷장 뭐 뒷장에 갈로 4번, 5번, 6번인데 이건 그렇게 보지 말고 나같이 이렇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럼 여기 있는 요 내용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라 이렇게 해보고. 자, 세 번째 수익률과 가치관계. 자, 책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275페이지.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순서와 달리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자, 이 말은 내가 투자할까 말까 했을 때 뭐를 보고 투자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수익률 가지고 판단하더라. 수익률. 자, 일단 수익률 종류 크게 세 개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실현 수익률, 두 번째 기대 수익률, 세 번째 요구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식을 다 보지 말고 개념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자고.
요 건물을 사기 위해서 중개업체 찾아갔습니다. 야,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냐 물어보니까 요 중개업체 뭐라는 거면 글쎄 과거에는 10%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12% 정도 아마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이 건물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란 말이 이게. 그죠? 그러면 이미 나왔다. 이건 이미 달성된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래? 실현 수익이라고. 이미 완성된 수익입니다. 이런 걸 사후적 수익이라고 쓴다고. 그 다음에 이만큼 나올 것이다. 자, 잠시 이때 할 게 있어요. 이 기대란 말과 이 요구를 좀 구분하시라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할 때 뭔가 하면 기대를 갖다 내가 바란다는 생각이 꽤 많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우리 영어를 좀 이 영어식에 썼던 이 번역을 잘못해서 이 발생을 오르는데 원래 기대는 이 말입니다. 리턴.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기대란 말 뜻이 이게 그죠? 근데 이 말이 잘못 보냐면 우리 한국에서 뭐 이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 말 같으면 우리 영어 보면 여기 나 있거든. 그치? 그러면 요구란 거 뭐야? 투자자인 내가 바란다의 요구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 건물이 여기 투자자가 있으면 나한테 줄 수 있는 요수익 여기 뭐예요? 여기 기대수익이라고. 거꾸로 내가 얘한테 바라는 수익 요구 수익이지. 이걸 번역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대를 갖다 물었을 때 자꾸 요구한다 생각하지 말고 투자자가 바란다 생각하지 말고 있죠. 그 반대로 그 투자 대상이 투자자인 나한테 줄 수 있는 미래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방식이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애가 있는데 내일 얘가 영어 시험 칠 거거든. 근데 딱 보니까 요놈이 내일 맞을 확률이 요 정도 점수 맞아 올겠대. 예상컨대. 여기 무슨 점수야? 그러면 엄마는 얘한테 바란 점수가 있지. 이 정도 점수를 바란단 말이에요. 바란다 이게 뭐지? 그래 보시면 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 기대 수익 같은 말이 예상 수익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일 건데 예상은 결국 기대 수익은 이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서 나온단 말이지. 안이란 말 같은 말이 뭐냐? 내부의 내부. 그래서 투자 대상이 투자자한테 줄 수 있는 수익률, 여기 기대 수익이라고.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은 조심할 게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로부터 구한다. 는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기대 수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말 나와야 돼요. 지금 이런 키워드보다 중요한 거는 투자 대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 이렇게 보시라고 생각할 때. 요구란 거 뭐예요?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 바라는 수익. 정확한 개념, 이런 개념 아시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A란 주식에 투자할 때 아마 10% 수익이 나올 거야. 기대 수익이지. 근데 이거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바라는 수익, 내가 바라는 수익 있죠. 나는 이 정도라면 투자할 거야. 이런 게 뭐 곧 이게 요구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다 보지 말고, 자, 그러면 다시 얘가 내일 영어 시험 요만큼 맞아올 것 같아. 이게 기대 점수지. 내 엄마가 바라는 점수가 있죠. 요거 점수인데 이 집안 오늘 밤 편안할까? 뭔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밤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누가 더 커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른 수익이 중요한 거지 내가 바라는 수익보다도, 그죠?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투자 유무는 항상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을 따져봤을 때 기대 수익이 더 크면 요건 투자하겠다죠. 이 말은 투자를 갖다 뭐 채택한다 이 말 쓴다고. 네? 거꾸로 내가 바라는 수익이 더 크면 절대 투자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하겠다죠. 이건 기각한다 이 말 쓴다고 쓸 때.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바라는 수익보다도 투자 대신 주는 수익이 더 커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요 주식이 있는데 예상되는 수익은 기대 수익은 12% 정도 수익 예상되는데 내가 바라는 이 수익은 나라면 적어도 이거 이상 남은 투자하겠다면 얘가 실제 나한테 얼마 12% 주는 거지. 투자할 거 아니야. 내가 바라는 수익 이상 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굳이 기억하지 말고 그냥 단지 앞에 있는 요 개념만 살짝 기억을 하고. 물론 이 요구식에 대한 공식도 있지만 지금 그냥 넘어갈 거예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두 번째. 그럼 참고로 실험식은 큰 의미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투자할까 말까 했을 때 가장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한 거지.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가치. 이 건물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도 종류가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암기하지 말고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해 보시라고.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야.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건물 현재 100억에 매매되고 있다. 이게 시장 가치고 내가 봤을 때 이건 150억 가치했다. 이게 투자 가치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시장 가치 이 말 써야 돼.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시장 가치라고. 합리적 시장에서.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바라는 가격이라고. 줄 수 있는 가격. 자, 우리 시장 가치가 현재 100억인데 투자 가치 150억이면 이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은 100억 주고 살 수 있는데 나는 현재 150억까지 줄 용이 있다는 거지. 싼 거지. 이렇게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 기본서 현재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36,000원. 그죠? 우리 책 36,000원이죠? 책값이. 36,000원인데 그게 무슨 가치? 거기 시장 가치야. 내가 봐서 이 책은 현재 4만 원 가치 있다고. 나는 현재 이 책 4만 줄 용이 있다는 거 아니야. 싼 거지. 그래서 나왔을 때 두 번째 투자 유무 판단은 항상 보니까 여기 있는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는데 투자가 더 크면 이건 뭐요? 채택할 것이고 거꾸로 시장이 더 크면 이건 기각되겠지. 책이 36,000원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난 이건 3만 원 이상 줄 용이 없더라. 분명히 이건 비싼 거죠. 그래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지 용어 정도 정리한다는 생각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요. 일부러 제가 이 내용 확 줄였었는데 하여튼 이런 기본 내용만 기대 수익이 뭐고 요구 수익이 뭐냐 정도 보시라고. 기대란 건 예상되는 수익, 투자 대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 기대 수익이고 요구 수익은 투자자 내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뭐 요구식당 공식이 뭐니? 뭐 최소 최대 하지 말라고. 그건 나중에 안 늦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가치가 따지더라.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치가 시장 가치고 투자 가치는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바라는 가격 또는 줄 수 있는 가격이 뭐냐고 이게 예, 투자 가치를 보시면 돼요. 일단 이런 정도 개념 보시면서 자, 책 가볼게 이제. 자, 책은 275페이지 거기 있는 갈로 1번 수익률 종류 해서 갈로 1번 기대 수익이 있다죠. 기대 수익은 첫 번째 줄에 가장 중요한 말 예상된 수입과 예상 지출보다 계산돼 이 말 나와야 됩니다.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예. 거기서 보니 셋째 줄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한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갈로 2번 요구 수익은 첫째 줄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을 고려한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될 최선 수익률인데 자, 이 말을 그냥 다 보지 말고 네, 투자자가 뭐 있습니까? 바랄 수 있는 수익이라 생각하고 그 핵심 단지 이건데 최선 수익이 중요한데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 가볼게요. 가보니까 요것이 공식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고 예, 갈로 3번의 실현 수익 그냥 넘어가시고 양갈로 2번 기대 수익과 요것이 관계 있죠? 있는데 내용이 지금 이건 다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볼 것은 이거 마시면 돼요. 갈로 1번의 기대 수익이 더 크지? 이때는 투자 채택입니다. 우측에 갈로 2번 요구 수익이 더 크죠? 이전 투자 기각 요거 마시라고.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277페이지 양갈 3번 투자 가치 시장 가치가 있는데 갈로 1번 투자 가치는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 자, 이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해보지. 이 건물 현재 시장에서 100억에 매매됐는데 이게 시장 가치인데 아마 투자자 10명 보고 이 물건 100억에 매매한다 한다면 어떤 분은 싸다, 어떤 분은 비싸다 말할 것 같아. 왜 그러냐? 각 개인이 바랄 수 있는 투자 가치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똑같은 투자 대상이지만 투자자마다 바라는 가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항상 투자 가치는 무조건 주관적 가치입니다. 포인트는 주관적 가치가 중요한 말이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뒷장 보니까 갈로 2번 시장 가치란 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객관적 가치는 핵심이죠. 왜냐하면 우리 거기 책에 좀 빠져먹었지만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거든. 그걸 보시면서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이 있죠. 투자 가치 시장 가치 관계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 2번 정리하고 그죠? 투자 가치가 시장보다 크면 투자 채택, 시장 가치 더 크면 뭐 있습니까? 투자 기각 이런 거 보시고 밑에 있는 나머지는 그냥 쭉 버리시라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 큰 3번 위험과 처리 방법은 했고 자, 좀 쉬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갈 거예요. 이제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게 우리 책에 있는 282페이지 같아요.